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100개를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투자 고수들이 쓰는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셨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투자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가치투자. 가치투자는 워렌 버핏이 평생 써먹은 그 전략입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를 따져보고 그것보다 싼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중고차를 산다고 합시다. 실제 차 가치는 2천만 원인데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이 1,500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사는 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가치투자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 시장 점유율 미래 가치를 따져봤더니 1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지금 7만 원이면 사는 거죠. 그리고 길게 보유합니다. 언젠가는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볼 테니까요. 핵심은 싸게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장주는 매출이랑 이익이 폭풍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테슬라 생각해보세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작은 전기차 회사였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카카오, 네이버도 초창기에는 성장주였습니다. 매년 사용자가 2배씩 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성장주는 지금 비싸 보여도 미래가 더 밝으니까 사는 겁니다. PER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내년 후년에는 이익이 몇 배로 늘 거니까요. 다만 리스크도 큽니다. 성장이 꺾이는 순간 주가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핵심은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3. 배당주는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주식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건데 보통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KT 같은 통신주나 한국전력 같은 인프라 기업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주가 3만원짜리 주식이 배당을 1,500원 준다면 배당 수익률이 5%입니다. 은행 예금이 3%인데 5% 받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대기업들은 주가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배당만으로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이 선호하죠. 핵심은 꾸준한 현금 수익입니다. 4. 모멘텀 투자는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른다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상승세를 탄 주식은 관성으로 더 오릅니다. 2차 전지 테마가 터졌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10% 올랐는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20%, 30% 오릅니다. 이때 타는 게 모멘텀 투자죠. 기업 가치가 어떻고는 안 봅니다. 지금 상승세가 강하냐 약하냐만 봅니다. 급등하는 주식에 올라타서 더 오를 때까지 타고 가다가 추세가 꺾이면 빠르게 내리는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타면 고점에 물리고요. 핵심은 강한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5. 단기매매는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사고 파는 겁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팔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정반대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신제품 발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발표 전에 미리 사놨다가 발표 끝나고 주가 오르면 바로 팝니다. 길게 보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벤트 끝나면 빠지는 거죠.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세금도 부담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봐야 하거든요. 초보자한테는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다. 핵심은 빠른 판단과 실행력입니다. 6. 스윙투자는 단기와 중기 사이입니다.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보유합니다. 주가가 출렁출렁 흔들리는 걸 스윙이라고 하는데 그 파동을 이용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많이 씁니다. 지지선에서 사서 저항선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5만원 근처에서 사서 6만원 근처에서 파는 겁니다. 한 번에 10% 정도 수익 내는 걸 여러 번 반복하면 수익이 쌓이죠. 물론 박스권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데이 트레이딩보단 여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 변동 구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7. 장기보유는 말 그대로 오래 갖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길게는 10년, 20년 보유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걸 같이 가는 거죠. 애플 주식을 2010년에 샀다고 해봅시다. 아이폰이 막 뜨기 시작할 때죠.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몇십 배 수익입니다.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해도 신경 안 씁니다. 10년 후를 보고 투자한 거니까요. 배당도 받고 복리 효과도 누립니다. 무엇보다 수수료랑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안 사고 팔면 비용이 안 나가거든요. 핵심은 인내심과 믿음입니다.
8. 트레이딩. 트레이딩은 주가 변동으로 돈 버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투자와 좀 다릅니다.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믿고 장기로 가는 건데 트레이딩은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다 여기 포함됩니다. 차트 보면서 매수 시그널 나오면 사고, 매도 시그널 나오면 팝니다. 기업 분석 같은 건 별로 안 합니다. 오직 가격 움직임만 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죠.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핵심은 가격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9.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내가 가진 투자 자산 전체 구성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봤죠. 삼성전자 30%, 현대차 20%, 카카오 10%, 미국 ETF 20%, 채권 20%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한 종목이 폭락해도 다른 종목이 방어해줍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항공주는 폭락했는데 제약주는 폭등했잖습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으면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받쳐줍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하라고 합니다. 업종도 다르게, 국가도 다르게, 자산 클래스도 다르게요. 핵심은 위험 분산입니다. 10. 리밸런싱. 리밸런싱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처음에 주식 50%, 채권 50%로 시작했다고 합시다. 1년 지나니까 주식이 올라서 주식 70%, 채권 30%가 됐습니다. 이러면 위험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주식 일부를 팔아서 채권을 사서 다시 50대 50으로 맞춥니다.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오른 자산은 팔고 떨어진 자산은 사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효과가 생깁니다. 감정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 유지입니다. 11.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모든 노력입니다. 투자에서 100% 수익은 없습니다. 언제든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 안 하기, 손실 5% 나면 무조건 손절하기, 이런 규칙을 만듭니다. 스톱로스 주문을 걸어놓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분산도 리스크 관리의 일부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50%만 주식에 넣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넣는 것도 리스크 관리죠. 큰 손실 한 번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50% 손실 보면 100% 수익 내야 본전이거든요. 핵심은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12. 손절. 손절은 손해보면서 파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인간의 본능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고 있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에 샀는데 9만원이 됐습니다. 이미 10% 손실입니다. 여기서 팔면 마이너스 100만원 확정입니다. 근데 기다리면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더 떨어져서 5만원 되면 손실이 마이너스 50%입니다. 차라리 10% 손실일 때 손절했으면 피해가 적었죠. 전문가들은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라고 합니다. 핵심은 작은 손실로 큰 손실을 막는 겁니다. 13. 익절. 익절은 이익이 난 상태에서 파는 겁니다. 수익을 확정하는 거죠. 10만원에 샀는데 12만원이 됐습니다. 20% 수익입니다. 여기서 욕심내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과감하게 팝니다. 20% 수익 내면 익절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큰 수익 한 번보다 작은 수익 여러 번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적정 수익에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14. 평단가. 평단가는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여러 번 나눠 샀을 때 평균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예를 들어 10만원에 10주 샀습니다. 그 다음에 9만원에 10주 더 샀습니다. 총 20주를 샀는데 총 금액은 190만원입니다. 그럼 평단가는 95,000원입니다. 주가가 95,000원 넘으면 수익이고 미치면 손실입니다. 증권사 앱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여줍니다. 물타기 불타기 하면 이 평단가가 계속 바뀝니다. 본인이 얼마에 샀는지 정확히 알아야 수익률 계산이 되죠. 핵심은 평균 매입 가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15.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한 번에 안 사고 여러 번 나눠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사면 그게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5번에 나눠 삽니다. 첫 번째 샀는데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고요. 올라도 일부는 샀으니까 기회를 놓치진 않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특히 변동성 큰 시장에서 유용합니다. 바닥인지 천장인지 모를 때 분할 매수하면 평균적으로 적정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수 시점 분산입니다. 16분할 매도. 분할 매도는 나눠 파는 겁니다. 보유한 주식을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팝니다. 예를 들어 100주 갖고 있는데 목표가 근처 왔습니다. 30주 팔아서 일단 수익 일부 챙깁니다. 더 오르면 30주 더 팔고 또 오르면 나머지 팝니다. 만약 목표가에서 떨어지면 30주는 팔았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수익 확정한 거죠. 한 번에 다 팔았으면 더 오를 기회를 놓쳤을 테고요. 고점에서 다 팔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매도로 평균적으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도 시점 분산입니다. 17 물타기. 물타기는 떨어질 때 더 사는 겁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죠. 10만원에 10주 샀는데 8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10주 더 사면 평단가가 9만원이 됩니다. 원래는 10만원까지 올라야 본전인데 이제 9만원만 돼도 본전입니다. 언뜻 좋아 보이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거든요. 좋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면 괜찮은데 망해가는 기업에 물타기 하면 지옥행입니다. 계속 떨어지면 계속 사야 하는데 돈도 바닥나고 손실만 커집니다. 핵심은 정말 확신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18 불타기. 불타기는 오를 때 더 사는 겁니다. 물타기 반대죠. 10만원에 샀는데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강하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합니다. 평단가는 올라가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0주 갖고 있는데 20% 올랐습니다. 여기서 10주 더 사면 평단가는 11만원이 됩니다. 만약 15만원까지 오르면 처음 10주만 샀을 때보다 총 수익이 훨씬 큽니다. 추세가 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물타기보단 안전합니다. 오르는 주식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핵심은 상승 추세를 믿고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19 단가 조정. 단가 조정은 물타기나 불타기로 평단가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전략적으로 평균 매입가를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물타기로 단가를 낮추고 상승장에서는 불타기로 수익을 키웁니다. 중요한 건 무계획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떨어지면 얼마 추가 매수, 10% 떨어지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요. 감정적으로 하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핵심은 계획적인 평단가 관리입니다. 20 심리적 저항선. 심리적 저항선은 주가가 넘기 힘들어하는 가격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만원 근처에서 계속 막힙니다. 9만 8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9만 9천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고요. 10만원이라는 숫자가 사람들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오면 다들 팔고 싶어 하거든요. 코스피 3,000달러, 환율 1200원, 이런 것도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라서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걸 돌파하면 급등하기도 하는데 돌파 못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핵심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만든 가격 장벽입니다. 21 매물벽. 매물벽은 과거에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5만원에서 엄청 많이 거래됐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3만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5만원 근처 가면 그때 산 사람들이 본전에 팔려고 기다립니다. 매도 물량이 쌓여있는 거죠. 그래서 5만원 넘기가 어렵습니다. 차트 보면 거래량이 유독 많았던 구간이 보입니다. 그게 매물대입니다. 돌파하면 급등하지만 못 뚫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핵심은 과거 거래 많았던 곳이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22 공포심리. 공포심리는 주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불안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를 생각해보세요. 연일 하한 가구 뉴스는 공포 분위기고요. 이러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됩니다. 다들 팔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해야 한다고요. 이게 공포심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팔 때가 사야 할 때죠. 워렌 버핏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적이 되라고 한 이유입니다. 핵심은 극도의 불안이 만드는 비이성적 매도입니다. 23 탐욕심리. 탐욕심리는 주가 오를 때 생기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2021년 초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 경신할 때를 보세요. 다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사고 빚내서 사고요. 이게 탐욕심리입니다. 더 벌고 싶은 욕심에 리스크를 무시합니다. 고점에서 사게 되는 거죠. 버핏이 남들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라고 한 이유입니다. 다들 미친듯이 살 때가 팔아야 할 때거든요. 시장은 공포와 탐욕 사이를 오갑니다. 핵심은 과도한 낙관이 만드는 비이성적 매수입니다. 24 손실회피. 손실회피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10만원 버는 기쁨보다 10만원 잃는 고통이 2배 더 큽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합니다.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요. 근데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반대로 수익 나면 빨리 팔고 싶어 합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해버리는 거죠. 손실은 키우고 수익은 작게 가져가는 최악의 패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하라고 합니다. 손실은 작게 자르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라고요. 핵심은 손실을 못 받아들이는 심리적 약점입니다. 25. 확증편향. 확증편향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 좋다는 뉴스만 눈에 들어옵니다. 반도체 호황 전망 신제품 출시 이런 거요. 반대로 안 좋은 뉴스는 무시합니다. 중국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이런 건 안 보입니다. 내가 산 게 옳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러면 객관적 판단이 안 됩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핵심은 선택적 정보 수용의 위험입니다. 26. 손실회피편향. 손실회피편향은 24번이랑 비슷한데 행동경제학 용어입니다.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카너먼 교수가 노벨상 받은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10만원 벌 기회와 10만원 잃을 위험을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잃을 위험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수익 나면 빨리 팔고 손실 나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 배제하고 규칙대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손실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입니다. 27. 후행지표. 후행지표는 이미 일어난 일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대표적이죠. 과거 20일 평균 가격을 계산한 겁니다. 이미 지나간 가격으로 만든 선이니까 후행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추세를 확인하는 데 씁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죠. MACD 볼린저 밴드도 후행지표입니다. 과거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단점은 신호가 늦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후에 매수 신호가 나오기도 합니다. 핵심은 과거 데이터로 추세 확인하는 겁니다. 28. 선행지표. 선행지표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지표입니다. RSI나 스토캐스틱이 여기 속합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RSI가 70 넘으면 과열이니까 조정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0 미치면 과매도니까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요.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진 못하지만 힌트를 줍니다. 경제 지표 중에는 건설 수주액 같은 게 선행지표입니다. 지금 수주가 많으면 몇 개월 후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거든요. 후행지표와 같이 보면 좋습니다. 핵심은 미래 움직임 예측 시도입니다. 29. 기대감. 기대감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신약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을 보세요. 임상 결과 발표 전에 주가가 오릅니다. 좋은 결과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실적 발표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오릅니다. 이걸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대감이 과하면 실제 결과가 좋아도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기대보다 덜 좋으면 폭락하고요. 호재는 악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핵심은 미래 호재에 대한 심리적 프리미엄입니다. 30.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은 올라서 생긴 이익을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10만원에 샀는데 15만원 됐습니다. 5만원 이익이 났죠. 근데 아직 안 팔면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돈이 아닙니다. 팔아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이걸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큰 폭 상승 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집니다. 다들 이익 챙기려고 파니까 조정이 옵니다. 뉴스에서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핵심은 장부상 이익을 실제 현금화하는 겁니다. 30일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은 차익 실현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익을 확정한다는 의미죠. 투자에서 번 돈을 실제로 찾는 겁니다. 배당도 수익 실현의 일종입니다. 주식 안 팔고도 현금 수익을 얻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언제 수익 실현할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일부 또는 전부 파는 거죠. 욕심내다가 기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투자 수익을 현금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32. 손절매. 손절매는 손절이랑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고 파는 거죠. 투자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프로는 규칙대로 손절합니다. 5% 손실 나면 기계적으로 팝니다. 감정 개입 안 합니다. 아마추어는 손절 못 합니다. 오르겠지 하면서 물고 있다가 반토막 납니다. 작은 손실 여러 번이 큰 손실 한 번보다 낫습니다. 손절만 잘해도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작은 손실로 큰 손실 방지하는 겁니다. 33분 산 투자. 분산 투자는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는 겁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면 위험합니다. 그 종목이 폭락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10개, 20개 종목에 나눠 삽니다. 업종도 다르게 IT, 바이오, 자동차 이런 식으로요. 국가도 분산합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이렇게요. 자산 클래스도 분산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렇게요.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받쳐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분산 투자한 사람은 타격이 적었습니다. 핵심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34 집중투자. 집중투자는 분산 투자의 반대입니다. 소수 종목에 돈을 몰아넣는 거죠. 워렌 버핏도 집중투자 선호합니다. 정말 확신 있는 종목 몇 개만 삽니다. 장점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 종목이 대박나면 엄청 벌거든요. 단점은 리스크가 큽니다. 틀리면 손실이 막대합니다. 초보자한테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분산 투자가 안전합니다. 집중 투자는 고수들이나 하는 겁니다. 핵심은 소수 종목에 베팅하는 겁니다. 35 시장 타이밍. 시장 타이밍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거죠.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압니까? 지나고 보면 알지 그 순간엔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타이밍 못 잡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타이밍 포기하고 꾸준히 투자하라고 합니다. 적립식 투자가 그겁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거죠. 시장 타이밍 신경 안 쓰고요. 핵심은 최적 매매 시점 포착 시도입니다. 36 추세 추종. 추세 추종은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승 추세면 사고, 하락 추세면 팝니다. 거스르지 않고 물 흐르듯 따라가는 거죠. 기술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매수, 밑에 있으면 매도, 이런 식입니다. 트렌드는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세에 역행하지 말라는 거죠. 상승장에서 공매도하거나 하락장에서 매수하면 손해봅니다. 추세가 명확할 때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겁니다. 37 역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는 추세에 반대로 하는 겁니다. 다들 살 때 팔고 다들 팔 때 삽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사고,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팝니다. 2020년 3월 폭락 때 산 사람들이 큰돈 벌었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팔 때 용기 내서 산 거죠. 리스크가 큽니다. 칼날 잡기라고도 합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다칠 수 있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38 고점 매수. 고점 매수는 이미 많이 오른 데서 사는 겁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죠. 연일 상한가 치면서 오르니까 FOMO 생깁니다. 나만 못한 것 같고 빨리 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삽니다. 그러면 바로 조정 옵니다. 물려서 손절도 못하고 장투합니다. 감정적으로 매수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승세 끝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심 갖고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핵심은 뒤늦게 급등주 쫓아가는 실수입니다. 39 저점 매수. 저점 매수는 충분히 떨어진 데서 사는 겁니다. 이상적인 타이밍이죠. 근데 저점인지 어떻게 압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합니다. 여기가 저점 같으면 일부 사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지지선 근처가 저점 후보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반등했던 가격대요. 가치투자 관점에서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이 저점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충분한 하락 후 매수하는 겁니다. 40 상승장. 상승장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시장입니다. 불마켓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종목이 오릅니다. 뭘 사도 수익 나는 시기죠. 투자자들 기분이 좋습니다. 계좌가 매일 늘어나니까요.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버는 겁니다. 실력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승장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때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반적인 주가 상승 국면입니다. 40일 하락장. 하락장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베어마켓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종목이 떨어집니다. 투자자들 우울합니다. 계좌가 매일 줄어드니까요. 손절할지 버틸지 고민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락장이 기회입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공포에 떨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하락장도 언젠가 끝납니다. 핵심은 전반적인 주가 하락 국면입니다. 42 횡보장. 횡보장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시장입니다. 박스권이라고도 합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루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방향 결정 전 단계입니다. 위로 돌파하면 상승장 오고 밑으로 이탈하면 하락장 옵니다. 단기 매매자들은 박스권 매매합니다.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파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핵심은 방향성 없는 등락 반복입니다. 43 베어마켓. 베어마켓은 하락장을 영어로 한 겁니다. 곰이 발톱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니까 하락장을 상징합니다. 보통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약세장이죠. 투자자들 심리가 최악입니다. 모두가 비관적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베어마켓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바닥치고 반등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장기 하락 약세장입니다. 44 불마켓. 불마켓은 상승장을 영어로 한 겁니다. 황소가 뿔로 아래에서 위로 치받으니까 상승장을 상징합니다. 보통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강세장이죠. 투자자들 심리가 최고입니다. 모두가 낙관적입니다. 근데 불마켓도 언젠가 끝납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과열 조짐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장기 상승 강세장입니다. 45 공포지수 VIX. VIX는 시장의 변동성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여줍니다. VIX가 높으면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주가가 급등락합니다. VIX가 낮으면 시장이 안정적입니다. 주가 변동이 작습니다. 보통 VIX 20 넘으면 불안, 30 넘으면 공포 상태입니다. 2020년 3월엔 80까지 갔습니다. 극도의 공포였죠. 역발상으로 VIX 높을 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핵심은 시장 불안 심리의 개량화입니다. 46 시장심리. 시장심리는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감정입니다.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중립적인지요. 뉴스톤 거래량 변동성 이런 걸로 파악합니다. 시장심리가 극단으로 가면 반전 신호입니다. 너무 낙관적이면 조정 올 수 있고 너무 비관적이면 반등 올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지표 종합해서 지금 시장이 공포 상태인지 탐욕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역발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투자자들의 집단 감정입니다. 47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흐름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큰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지분이 50% 넘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주가 오르고 팔면 떨어집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증권사 HTS 보면 외국인 수급 나옵니다. 순매수인지 순매도인지요. 외국인이 며칠째 사면 상승 신호로 봅니다. 반대로 며칠째 팔면 하락 신호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입니다. 48 기관수급. 기관수급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입니다. 연기금,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이런 데입니다. 이들도 큰손입니다. 한 번에 수백억씩 삽니다. 기관이 사면 주가의 호재입니다. 기관이 판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리밸런싱일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셋 다 사면 강한 상승이고 셋 다 팔면 강한 하락입니다. 핵심은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입니다. 49 개인 수급. 개인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입니다. 개미라고도 부릅니다. 개인은 보통 외국인 기관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 때 개인이 받아줍니다. 외국인 기관이 살 때 개인이 팝니다. 그래서 개인은 손해본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엔 개인 투자자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개인 수급도 참고는 하되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개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입니다. 50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는 매매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도 합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컴퓨터가 사고 팝니다. 사람 감정 개입이 없습니다. 엄청 빠릅니다. 1초에 수백 번 거래합니다. 기관들이 주로 씁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단점은 시장 급락 때 더 빠르게 팔아서 폭락을 가속화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 참고만 합니다. 핵심은 자동화된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51 차익거래. 차익거래는 가격 차이로 무위험 수익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7만원, 미국에서 7만 5천원입니다. 한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팔면 5천원 남습니다. 이게 차익거래입니다. 실제로는 환율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로도 차익거래합니다.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주로 합니다. 자본과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차익거래가 활발하면 시장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가격 불일치 이용한 무위험 수익입니다. 52. 비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 차익 목적이 아닌 거래입니다. 그냥 시장 전망에 따라 사고 파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 거래가 다 비차익 거래입니다.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떨어질 것 같아서 팝니다. 기관도 비차익 거래합니다.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요. 프로그램 매매 중에 비차익도 있습니다. 차익 거래와 구분해서 집계합니다. 일반인한테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차익 외 목적의 거래입니다. 53.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하는 거죠. 10만원에 빌려서 팝니다. 주가가 8만원 되면 8만원에 삽니다. 2만원 남습니다. 빌린 주식 갚고 차익 챙기는 거죠. 근데 예상 빗나가면 큰일입니다. 10만원에 팔았는데 12만원 되면 2만원 손해입니다. 주가는 위로 무한대니까 손실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공매도 금지됐습니다. 핵심은 하락 베팅하는 거래입니다. 54. 공매도 잔고. 공매도 잔고는 아직 안 갚은 공매도 물량입니다. 공매도 했으면 언젠가 다시 사서 갚아야 합니다. 아직 안 갚았으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으면 잠재적 매수 물량입니다. 갚으려면 사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숏스퀴즈라는 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급등하면 공매도 세력이 급하게 갚으려고 사면서 더 오르는 거죠. 테슬라 게임스탑이 그랬습니다. 핵심은 미청산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55. 숏커버링. 숏커버링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겁니다. 빌린 주식 다시 사서 갚는 거죠. 공매도로 수익 났으면 수익 확정입니다. 손실 났으면 손절이고요. 숏커버링이 대량으로 일어나면 급등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다 사니까요. 2021년 게임스탑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개인들이 뭉쳐서 공매도 세력 털었죠.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포지션 청산입니다. 56. 롱포지션. 롱포지션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주가 오르면 수익 나는 일반적인 투자죠. 사서 들고 있으면 롱입니다. 공매도의 반대 개념입니다. 롱 간다 숏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 가고 떨어질 것 같으면 숏 가는 거죠.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롱만 합니다. 공매도는 못하니까요. 파생상품에서는 롱숏 자유롭게 오갑니다. 핵심은 상승 베팅 포지션입니다. 57. 숏 포지션. 숏 포지션은 공매도한 상태입니다. 주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포지션이죠. 빌려서 판 상태입니다. 롱의 반대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숏 많이 씁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개인은 인버스 ETF로 간접적으로 숏 포지션 가질 수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는 무한대로 오를 수 있거든요. 핵심은 하락 베팅 포지션입니다. 58.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지렛대 원리죠. 1억 있는데 1억 빌려서 2억 투자합니다. 10% 오르면 2천만원 법니다. 원금 대비 20% 수익입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10%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원 잃습니다. 원금이 8천만원이 됩니다.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2배 3배 움직입니다. 초보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핵심은 차입으로 수익 확대 시도입니다. 59. 인버스.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상품입니다. 코스피 인버스 ETF는 코스피 떨어지면 오릅니다. 공매도 못하는 개인들이 하락 베팅할 때 씁니다. 하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장기 보유하면 손해봅니다. 복리 효과 때문에 원지수 움직임을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단기 방어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초보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하락형 수익 구조입니다. 60. ETF. ETF는 상장된 인덱스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죠. 코스피 200 ETF는 코스피 200 지수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입니다.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됩니다. 수수료가 펀드보다 쌉니다. 초보자한테 딱 좋습니다. 개별 종목 고르기 어려우면 ETF 사면 됩니다. 미국 S&P 500 ETF도 인기 많습니다. 핵심은 지수 추종 상장 상품입니다. 61. ETN.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ETF랑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ETF는 실제 주식을 삽니다. ETN은 증권사가 지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만기가 있습니다. 발행사 신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증권사 망하면 ETN 가치 없어집니다. ETF보단 위험합니다. 장점은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권사 발행 파생 상품입니다.
62펀드. 펀드는 여럿이 돈 모아서 전문가가 굴리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 선택하고 매매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수수료 내야 합니다. 운용보수, 판매보수 이것저것 떼면 꽤 됩니다. 성과도 별로인 경우 많습니다. 시장 수익률도 못 이기는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ETF가 더 인기입니다. 싸고 투명하니까요. 핵심은 전문가 위탁 운용 상품입니다. 63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공매도 레버리지 파생 상품 다 씁니다. 일반 펀드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최소 투자금이 큽니다. 수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부자들 상품이죠. 성과 좋으면 엄청 벌지만 망하면 쪽박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망했습니다. 일반인은 접근 어렵습니다. 핵심은 고위험 공격형 펀드입니다. 64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입니다.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는 200개 종목을 지수 비중대로 삽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 선택 안 합니다. 그냥 지수 따라갑니다. 패시브 투자죠. 수수료가 삽니다. 성과도 괜찮습니다. 시장 수익률 그대로 받으니까요. ETF가 나오기 전엔 이게 대세였습니다. 핵심은 지수 추종 펀드입니다. 65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시장 수익률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종목 선택하고 타이밍 잡고요.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만큼 성과 내야 하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 이기기 어렵습니다. 수수료가 발목 잡거든요. 그래도 잘하는 매니저 있으면 초과 수익 가능합니다. 핵심은 적극적 종목 선택 펀드입니다. 66 시그널. 시그널은 매매 신호입니다. 사라는 신호, 팔라는 신호요. 기술적 지표에서 나옵니다. 골든 크로스 나오면 매수 시그널입니다. 데드 크로스 나오면 매도 시그널이고요. RSI 30 미치면 매수 시그널, 70이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 신호 많습니다. 여러 지표 같이 봐야 합니다. 핵심은 매매 진입 청산 신호입니다. 67 백테스트. 백테스트는 과거 데이터로 전략을 검증하는 겁니다. 내 매매 규칙이 먹혔을지 과거에 적용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골든 크로스 나오면 사고, 데드 크로스 나오면 파는 전략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데이터에 적용해봅니다. 수익이 났으면 좋은 전략이고 손실이면 나쁜 전략입니다. 과최적화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에만 딱 맞추면 미래엔 안 먹힙니다. 핵심은 과거 데이터 전략 검증입니다. 68 트레이딩 전략. 트레이딩 전략은 체계적인 매매 규칙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얼마 사고 손절은 어디서 하고 이런 걸 미리 정합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 손절은 5% 이런 식입니다. 백테스트로 검증하고 실전에 씁니다. 감정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합니다. 전략 없이 투자하면 도박입니다. 핵심은 체계화된 매매 시스템입니다. 69 자동매매. 자동매매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매매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도 합니다. 전략을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조건 충족하면 자동으로 사고 팝니다. 사람 개입 없습니다. 감정 배제됩니다. 24시간 돌릴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많이 씁니다. 주식은 제한적입니다. 핵심은 알고리즘 자동 실행입니다. 70 투자심리. 투자심리는 투자자의 감정과 인식입니다. 공포, 탐욕, 희망, 후회 이런 감정들이죠. 투자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감정에 휘둘립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많이 연구합니다. 손실회피,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이요. 본인 심리 이해하고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 배제하고 규칙대로 하는 게 답입니다. 핵심은 감정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71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차트 보고 미래 예측하는 겁니다. 과거 가격과 거래량으로 패턴 찾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MACD, 볼린저 밴드 이런 지표 씁니다. 차트 패턴도 봅니다. 헤드앤숄더, 더블탑 이런 거요. 기업 분석 안 합니다. 오직 차트만 봅니다. 단기 매매자들이 많이 씁니다. 효과 있다 없다 논쟁 많습니다. 핵심은 과거 데이터 기반 예측입니다. 72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기업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재무제표 봅니다. 매출, 이익, 자산, 부채 이런 거예요. 산업 전망도 봅니다. 경쟁사 비교도 하고요. 적정 주가 계산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업 가치 분석입니다. 73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을 이은 선입니다. 5일선은 5일 평균, 20일선은 20일 평균입니다.
추세 파악에 씁니다. 주가가 이평선 위면 상승 추세 미치면 하락 추세입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도 중요합니다. 단기선이 장기선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입니다. 반대는 데드크로스 매도 신호고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핵심은 평균 가격 추세선입니다. 74 RSI. RSI는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판단하는 지표죠. 0에서 100 사이 값입니다. 70 넘으면 과매수 조정 올 수 있습니다. 30 미치면 과매도 반등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알려줍니다. 단독으로 쓰지 말고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거짓 신호 많거든요. 핵심은 과열 침체 판단 지표입니다. 75 MACD. MACD는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표입니다. 단기와 장기 이평선 차이를 봅니다. 추세 전환 포착에 좋습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 골든크로스 하면 매수입니다. 데드크로스 하면 매도고요. 히스토그램도 봅니다. 0선 위에서 커지면 상승 강화입니다.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핵심은 추세 전환 포착 지표입니다. 76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주가 움직임 범위를 상중하 밴드로 나타냅니다. 상단 밴드 닿으면 과매수입니다. 하단 밴드 닿으면 과매도입니다. 밴드 폭이 좁아지면 곧 큰 움직임 옵니다. 넓어지면 변동성 큰 상태입니다. 박스권 매매에 유용합니다. 추세장에서는 속는 경우 많습니다. 핵심은 변동폭 기준 과열 판단입니다. 77 캔들 차트. 캔들 차트는 시고 저종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요. 양봉은 오른 거 음봉은 내린 겁니다. 꼬리 길이도 중요합니다. 긴 아랫꼬리는 저점 매수세 강하다는 겁니다. 긴 윗꼬리는 고점 매도세 강하다는 거고요. 패턴도 봅니다. 도지 망치형 영망치형 이런 거요. 가장 기본적인 차트입니다. 핵심은 가격 움직임 시각화입니다. 78 거래량. 거래량은 얼마나 많이 거래됐는지입니다. 가격만큼 중요합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오르면 진짜 상승입니다. 거래량 없이 오르면 힘없는 상승입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 반등 신호입니다.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천장 신호입니다. 가격과 거래량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핵심은 매매 활동 강도입니다. 79 갭상승. 갭상승은 전날보다 높게 시작하는 겁니다. 시가가 전날 종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좋은 뉴스 나왔거나 해외 시장 좋았을 때입니다. 갭 매우기 나올 수 있습니다. 갭 생긴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강한 갭은 안 메웁니다. 갭 방향 보고 추세 판단합니다. 핵심은 큰 폭 상승 출발입니다. 80 개파락. 개파락은 전날보다 낮게 시작하는 겁니다. 시가가 전날 종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나쁜 뉴스 나왔거나 해외 시장 안 좋았을 때입니다. 공포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갭 메우기 나올 수 있습니다. 올라서 갭 메우는 거죠. 악재성 갭은 빨리 메웁니다. 구조적 문제면 안 메웁니다. 핵심은 큰 폭 하락 출발입니다. 81 데이트레이딩. 데이트레이딩은 당일 매매입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팝니다. 하루도 안 들고 갑니다. 장 마감 전에 다 정리합니다. 밤새 불안해서 못 자는 일 없습니다. 차트 보면서 짧은 파동 노립니다. 집중력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수수료 많이 나갑니다. 핵심은 초단기 당일 매매입니다. 82 스캘핑. 스캘핑은 데이트레이딩보다 더 짧습니다. 초 단위 분 단위로 사고 팝니다. 작은 수익 여러 번 누적합니다. 한 번에 1%도 안 됩니다. 0.5%, 0.3% 이렇게 먹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거래합니다. 고도의 집중력 필요합니다. 전업 트레이더나 가능합니다. 초보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초단기 소액 반복 매매입니다. 83 추격 매수. 추격 매수는 급등주 뒤늦게 따라 사는 겁니다. 연일 상한가 치니까 FOMO 생깁니다. 나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삽니다. 그러면 바로 조정 옵니다. 물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조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 다음 기회 기다리세요. 핵심은 급등주 뒤늦은 매수입니다. 84 분노매매. 분노매매는 감정에 휘둘려 하는 매매입니다. 손실 나니까 화가 납니다. 본전 생각에 무리하게 삽니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합니다. 복수 매매라고도 합니다. 시장한테 복수하려는 거죠. 100% 망하는 길입니다. 손실 나면 쉬어야 합니다. 감정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핵심은 감정적 충동 매매입니다. 85 불확실성 프리미엄. 불확실성 프리미엄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 요구합니다. 불확실한데 투자하려면 보상이 커야 하거든요. 신흥국 주식이 수익률 높은 이유입니다.
리스크가 크니까요. 선진국은 안전한 대신 수익률 낮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원리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핵심은 위험에 대한 추가 요구 수익률입니다. 86 변동성은 가격이 얼마나 출렁이느냐입니다. 하루에 10%씩 오르락내리락 하면 변동성 큽니다. 1%도 안 움직이면 변동성 작습니다. 변동성 크면 위험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변동성 작으면 안정적입니다. 대신 수익 기회도 적습니다. VIX가 변동성 지수입니다. 핵심은 가격 등락폭입니다. 87 베타값은 시장 대비 민감도입니다. 시장이 1% 움직일 때 이 주식은 얼마 움직이느냐는 거죠. 베타 1이면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베타 2면 2배로 움직입니다. 시장 1% 오르면 이건 2% 오릅니다. 베타 0.5면 절반만 움직이고요. 베타 높으면 리스크 큽니다. 공격적 투자죠. 핵심은 시장 민감도 개수입니다. 88 알파 수익은 시장 수익률 초과분입니다. 시장이 10% 올랐는데 내가 15% 벌었으면 알파가 5%입니다. 펀드 매니저 실력 평가했습니다. 알파 높으면 잘하는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면 못하는 거고요. 차라리 인덱스 펀드 샀으면 더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알파 추구합니다. 시장보다 잘하려고요. 핵심은 초과 수익입니다. 89 위험 대비 수익률은 효율성 지표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변동성 적게 내는 게 좋습니다. 10% 수익 내는데 변동성 2%랑 10%랑 다릅니다. 2%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샤프 지수가 대표적입니다. 수익을 위험으로 나눈 겁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적은 리스크로 큰 수익 낸 거니까요. 핵심은 효율적 수익 창출입니다. 90 샤프 지수는 위험 대비 초과 수익입니다. 무위험 수익률 뺀 수익을 변동성으로 나눈 겁니다.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에 씁니다. 1 넘으면 괜찮습니다. 2 넘으면 아주 좋습니다. 3 넘으면 최고입니다. 마이너스면 최악입니다. 무위험 자산보다 못한 거니까요. 핵심은 표준화된 성과 지표입니다. 91 마켓메이커는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항상 사고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호가 매도호가 둘 다 제시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원할 때 사고팔 수 있습니다. 유동성 적은 종목에 특히 중요합니다. 거래 안 되는 종목도 마켓메이커 덕분에 거래됩니다.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매수가 매도가 차이인 스프레드요. 핵심은 항시호가 제공자입니다. 92 슬리피지는 가격 차이입니다. 주문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이 다릅니다. 10만원에 사려고 했는데 10만 500원에 체결됐습니다. 500원 슬리피지입니다. 유동성 적으면 슬리피지 큽니다. 호가 스프레드 넓거든요. 시장가 주문하면 슬리피지 더 큽니다. 지정가 주문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주문과 체결가 괴리입니다. 93 스탑로스는 자동 손절 주문입니다. 미리 가격 정해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팝니다. 10만원에 샀는데 손절가 95,000원 설정합니다. 떨어져서 95,000원 되면 자동 매도됩니다. 감정 개입 없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작동합니다. 손절 못하는 사람한테 딱입니다.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핵심은 손실 제한 자동 주문입니다. 94 트레일링 스탑은 따라가는 손절입니다. 주가 오르면 손절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10만원에 샀는데 트레일링 스탑 5% 설정합니다. 12만원 되면 손절선이 11만 4천원이 됩니다. 13만원 되면 12만 3,500원이 되고요. 수익 지키면서 더 오를 여지 줍니다. 고급 기법입니다. 국내 HTS엔 없는 경우 많습니다. 핵심은 추종형 손절 주문입니다. 95 해지는 위험 회피입니다. 보유 포지션 손실 막으려고 반대 포지션 잡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는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인버스 ETF 삽니다. 삼성전자 떨어져도 인버스로 방어됩니다. 보험 드는 거죠. 비용 듭니다. 인버스 살 돈 필요하니까요. 완벽한 해지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반대 포지션 위험 상세입니다. 96 옵션을 권리 거래입니다.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팝니다. 콜옵션은 살 권리 풋옵션은 팔 권리입니다. 주가 오를 것 같으면 콜옵션 삽니다. 실제 주식보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죠. 근데 만기 있습니다. 예측 틀리면 전액 날립니다. 고난도입니다. 핵심은 권리 파생 거래입니다. 97 선물은 미래의 어느 날에 지금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 팔기로 한 계약입니다. 말이 딱딱해 보이죠. 하지만 예시로 보면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딸기 가격이 점점 오를 것 같아서 오늘 미리 한 달 뒤에 한 박스 1만원에 살게요 라고 시장 상인과 약속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한 달 뒤 가격이 15,000원이 됐어도 나는 1만원에 사는 거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도 1만원에 사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미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예측해서 약속하는 계약이죠. 핵심 요약 선물은 미래 시점의 가격을 지금 미리 정해두는 거래입니다. 98 마진콜. 말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진콜은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증권사가 추가 돈 넣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리는데 혹시 망가뜨릴까봐 보증금 10만원을 맡기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전거가 많이 낡아서 부품이 고장날 위험이 커졌다고 친구가 판단하면 이제 보증금을 15만원으로 올려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투자에서도 비슷합니다. 내 계좌의 평가 손실이 커지면 처음 맡긴 증거금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증권사가 돈을 더 넣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마진콜입니다. 핵심 요약 마진콜은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99 익절 라인. 익절 라인은 쉽게 말해서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고 팔겠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목표 매도가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만원에 산 주식이 13,000원이 되면 팔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런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어서 충분히 벌었음에도 조금만 더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다 다시 떨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익절 라인을 설정합니다. 핵심 요약 익절 라인은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팔겠다는 기준입니다. 100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은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냥 정리하자고 스스로 정해두는 매도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을 중고로 샀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다면 이거 AS 비용이 더 나오겠다 싶으면 그냥 손해보더라도 지금 팔아버리자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한 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손절 라인 설정의 목적입니다. 핵심 요약 손절 라인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정해두는 최소 방어선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100가지 개념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안전장치들입니다. 시장을 보는 시야가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